예, 캐나다입니다. 예, 러스터프리브 캐나다고 아주 뭐 어쨌든 아이스하키에서 가장 강력한 팀을 꼽으라고 하면 캐나다라는 이름은 맨 우선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 플러스 국제 아이스하키 역사의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소비에트 플러스 러시아가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더라도 캐나다는 일단 뭐 거의 1황 가까운 느낌이다라고도 보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요즘에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팀들 항상 이제 뭐 경쟁권 팀들은 있지만, 항상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넘버 원급에 해당하는 팀들은 캐나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그러한 기준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뭐 미국이라 당연히 이제 뭐 좋은 팀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대회 탑독은 캐나다로 꼽히고, 왜 이제 이 캐나다가 탑독으로 꼽히는지, 이번 이제 스쿼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서 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지는 이거죠. 저지를 일단 들어가기 전에 살짝 보고 가는데, 뭐 딱히 그렇게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뭐가 특이한 점이 없느냐? 2022년에도 비슷했거든요. 2022년에도 이거랑 거의 비슷했어요. 물론 이제 2022년 디자인이랑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어깨 쪽에 디테일,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이키 로고가 아니라 바워 로고가 들어가고 뭐 이런 정도라고 바라보시면 좋은데, 팬들의 평가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IIHF 월드 챔피언십에 나오는 캐나다 유니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난 소치 올림픽이나 밴쿠버 올림픽에서의 유니폼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찬사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번 사실 캐나다 대표팀은 뭐 사실 2022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썩 그렇게 좋은 뭐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평가가 처음에 안 좋다라고 해도 막 이제 결국 이제 캐나다가 진짜 이번 올림픽 우승하고 이래 버리면 또 이제 확 가끔 또 평가가 뒤바뀔 때가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쨌든 올림픽 저지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팀 기본 정보 보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예, IIHF 랭킹은 3위입니다.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 충격의 8강 패배였죠. 덴마크한테 이제 그걸 당하게 되면서 정말 충격적인 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3위 랭킹은 유지는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세성과 랭킹으로 따져도 예, 상당히 높은 부분. 물론 이제 IIHF 랭킹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은 점수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대회 한번 우승하고 대회 한 두어 번 좋은 성적 나오고 이래버리면 또 순위가 좀 올라갔다가 또 이제 좀 빠르게 탈락하면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캐나다는 3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캐나다 마지막 올림픽 경기는 2022년 베이징 올림픽 8강전에서 예, 스웨덴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준결승에서 ROC 러시아한테 패배를 하는 그림이었었는데, 어쨌든 8강에서 마무리가 되게 됐고, 물론 이 NHL이 안 나온다라고 해도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용병으로 캐나다인 선수들이 많이 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타격이 좀 더 크기는 하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예선, 2026년 예선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랭킹 기준 1위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 진출입니다. 네. 1위부터 8위까지 자동 진출이었고요. 그리고 호스트 이탈리아 자동 진출 플러스 세 팀. 원래는 이제 그렇게 가죠. 원래는 그렇게 합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이번에 러시아가 빠지는 바람에 조금은 이제 변수가 발생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동 진출 8팀, 그리고 호스트, 그러니까 이제 개최지 자동 진출, 그리고 최종 예선에서 3팀. 이제 요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2018년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1위니까 당연히 자동 진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소속 그룹은 이렇게 나옵니다. 1위, 7위, 8위 플러스 프랑스. 예, 뜬금없는 팀이 또 하나 끼어 있고, 원래는 이제 호스트가 여기에 들어오죠. 이제 호스트가 원래는 여기에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결국 이제 러시아가 빠지면서 하나씩 밀려 올라간 데다가 프랑스가 맨 마지막 시드로 들어와서 지금 뭐 스위스랑 프랑스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스위스 체코도 사실은 경기력이라든가 월드 챔피언십의 기세, 이런 부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게 시드로 보면 178Q2 이러니까 좀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마냥 쉬운 조는 아닙니다. 마냥 쉬운 조는 아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체코랑은 일단 상대 전적에서 조금 밀립니다. 이게 제가 찾아보고 조금 놀랐는데 28승 37패 4 무승부더라고요.
스위스나 프랑스를 상대로는 뭐 압도적인 전적은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부분인데 일단 체코랑 또 이게 결국 이제 뭐 월드 챔피언십 공식 친선전 플러스 이 뭐 국제전에서의 이런 경기들이 포함된 전적인데 밀리는 건 살짝 의외는 의외였어요. 근데 요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이 조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캐나다 로스터 보고 들어갈 텐데 다 아는 이름들. 이제 뭐 또 다 아는 이름들이시겠죠. 확실히. 비닝턴 그리고 컴퍼, 톰슨이 결국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뭐 포네이션스랑 비교를 해도 큰 차이가 없는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인데 이거 뭐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비닝턴, 컴퍼, 톰슨입니다. 꼴리진 요렇게 3 명이 구축이 됐고 사실 뭐 포네이션스 때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면은 캐나다에 조금 변변찮은 자원이 없어 보인다. 누구를 선발을 해도 좀 비슷하다. 그래서 실제로 몽템보가 선발됐죠, 힐이랑.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힐 선수가 또 이제 부상도 있었고 몽템보는 이제 경기력이 뭐 작년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번에는 컴퍼랑 톰슨 이제 이렇게 뽑아갑니다. 비닝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팀 성적이 안 좋아도 선발을 한 이유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일단 올 시즌 정적은 다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심지어 톰슨조차 뭐 평균 실점 관리는 좀 잘 되고 있지만 세이브 성공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컴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비닝턴은 뭐 그냥 평균 실점, 세이브 성공률 다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닝턴을 주전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뭐 올 시즌 성적을 보면은 비닝턴이 아니라 톰슨이 주전 마스크를 써야 되고 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도 어저께 연습 과정을 보면 오늘 비닝턴이 주전으로 나올 게 거의 확실시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있습니다. 비닝턴이 중요 경기에서 너무 잘해요. 결국은 이 선수는 집중력이 올라왔을 때 비닝턴은 다르다. 제가 항상 비닝턴을 말씀할 때 그런 식의 말씀을 드렸고 포네이션스 로스터 프리뷰라든가 라이브 코멘터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중요 경기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7차전 경기의 성적이 2승 1패 1.49에 94.5%예요. 7차전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것이 걸린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세인트루이스 지난 위니펙 작년에 그것도 이제 7차전 갔는데 그것도 이제 비닝턴이 못해서 진 게임 아니었죠.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게다가 스탠리컵 결승전 7차전까지 이게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중요 경기에서 집중력이 올라간 비닝턴의 이런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검증이 돼 있다라는 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포네이션스 결승전에서도 33세이브 2실점 게다가 연장에서 6세이브나 하는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비닝턴이 넘버원으로서 일단은 기회를 받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오늘 체코랑 경기에서 막 4실점 5실점 이래버리면 그 다음 경기부터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제 생각엔 비닝턴으로 일단은 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전에서 일단 주요 무대 성적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컴퍼 같은 경우는 2021년 월드 챔피언십에서 괜찮은 성적을 올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 스탠리컵 우승했죠. 그리고 로건 톰슨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에서 통산 14경기에서 2.42, 91.8. 뭐 이제 그 준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로건 톰슨은 사실 국가대표 뽑혔을 때는 경기를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가 어떻게 좀 풀릴지는 지켜봐야 됐고 톰슨은 근데 이제 오른쪽 글러브를 쓰는 좀 독특한 골리. 그죠? 이제 골리들이 이제 오른손 글러브가 잘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수비진은 8명입니다. 역시 이제 캐나다도 그냥 정석적으로 8명, 14명. 모든 팀이 8명, 14명이 됐습니다, 이제는.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이제 덴마크만 7명, 15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팀이 8명, 14명이 됐고요. 다우티, 할리, 머카, 모리시, 퍼레이코, 세나임, 시어도어, 테이브스.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설명이 별 필요가 없죠.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고 뭐 진짜 팀 에이스급의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머카, 모리시 그리고 뭐 이런 선수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피지컬이나 스피드 같은 부분 상당히 좋은 세나임 그리고 퍼레이코 피지컬 좋죠. 그리고 이제 시어도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제 강력한 공격력 가지고 있고 너번 테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머카랑 같이 같은 라인에서 뛰는 이런 부분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포네이션스랑 사실상 동일한 로스터 구성이라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이제 포네이션스 페이스오프랑 거의 뭐 완전히 동일하게 가져왔다라고 해도 무방한데 왜냐면 이제 포네이션스보다 이제 한 명 더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토마스 할리가 들어왔는데 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어도어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이 대체 들어왔었죠, 그죠? 경기. 케일머카 선수 좀 아팠고 시어도어도 부상 당하고 이래가지고
대회 도중에 소집됐었잖아요. 포네이션스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로스터 구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조합 구축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 대회에서 사실은 그렇게 캐나다 수비진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무난하게 결국 뭐 지난 대회에서도 검증이 됐고 이번에도 이제 이 큰 조합을 그냥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네이션스 결승 당시 조합은 테이브스 머카, 세나인 퍼레이코, 할리 다우티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다우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기력이 요즘에 뭐 LA에서도 다행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포네이션스 때는 이런 느낌의 결승 조합이 나왔었고요. 이 밸런스 부분에서도 어쨌든 그 미국 설명드릴 때 살짝 소개를 드렸었지만 이번에도 같은 팀 같은 라인 조합 선발 자원을 뽑았어요. 그죠? 테이브스랑 머카 이야기를 하는 건데 2014년, 2020년 그러니까 이제 밴쿠버 올림픽, 소치 올림픽 캐나다 우승할 때 이거 이제 미국 때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보시면은 부미스터 피에트란젤로 그리고 키스 시브룩 뭐 이런 선수를 이제 같이 뽑아가지고 한 라인을 지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돋보이는 게 극단적인 좌우 밸런스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구에 좌우놀이 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순 배치할 때 이제 왼쪽 오른쪽 밸런스 너무 이렇게 배치하면 좌우놀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키도 어떻게 보면 수비진에서 이렇게 좌우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010년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히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갔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합이 웨버, 니더마이어, 키스, 시브룩, 프론거, 다우티. 키스랑 시브룩이 이제 이때 시카고에서 이제 조합이었었고요. 그리고 뭐 니더마이어, 프론거, 니더마이어, 프론거도 어떻게 보면 뗄 정도로 이제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극단적으로 좌우 밸런스를 잡았었고요. 14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반적으로 레프트 라이트를 좀 맞춰서 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키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실제로 이제 왼쪽 오른쪽 수비에 그럼 오른쪽 수비 3명 이상 데려가고 왼쪽 수비 3명 이상 당연히. 근데 일반적으로는 왼쪽 수비수가 훨씬 많거든요. 왼손잡이 수비수가 훨씬 많습니다. 하키에서는 이 아래쪽 손, 그죠? 손이 아래로 내려가는 걸 기준으로 오른손 왼손이냐 평가를 하는데 어 뭐냐? 오른손잡이 선수가 많이 없거든요. 수비에서도 이제 오른손잡이 선수가 많이 없고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좌우를 맞추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좌우를 어느 정도는 맞춰갔다. 지금도 보시면 부미스트랑 피라트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뭐 세인트루이스에서 같이 뛰었던 조합이고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좌우를 맞추면서 좀 밸런스를 잡는 느낌은 아니다라는 부분 나중에 또 라인업 할 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는 셀러브린을 포함해서 그죠? 여러 선수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뭐 NHL에서 굉장히 또 이제 명망 있는 선수들 이제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크로즈비는 이번에도 주장을 맡고 들어가는 그림이고요. 뭐 맥데이비드, 맥키넌부터 시작해가지고 NHL 불세출들의 에이스들을 포함해서 라인하트, 스톤, 그죠? 뭐 이런 선수들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밑줄 쳐진 선수들이 결국 이제 부상으로 제외된 선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셀레브리니, 시렐리, 크로즈비, 헤이글, 호벳, 맥키넌, 마르샹, 마너, 맥데이비드, 포인트, 라인하트, 스톤, 스즈키, 윌슨 이렇게 14명입니다. 역시나 14명이고요. 근데 이제 2명이 결국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했는데 시렐리 선수가 베니스로 그리고 포인트 선수가 자비스 선수로 이제 이런 느낌으로 대체 자원이 선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때 이제 결국 이제 부상 대체 자원이 생겼을 때 베다르가 이제 들어올 수 있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베다르를 선발을 하지 않은 이유를 뭐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미국이랑 전 개인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적으로 이제 좀 대체가 될 만한 자원들 이제 이런 자원들 왜냐면 시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베니스로 딱 대체하면은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을 할 수 있고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작지만 빠르고 마무리 능력 좋고 수비 능력 괜찮은 이런 과정에서 저비스 선수가 들어오면은 그 자리를 무리 없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다르가 이 자리 둘 중 한 자리에 들어오면 시렐리랑 포인트의 경기력을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베다르는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고 피지컬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근데 피지컬이 부족한데 피지컬을 막 열심히 써가지고 피지컬을 능수능란하게 쓰는 자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좀 무난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 그리고 만약에 탑6 자원이 한 명, 확실한 탑6 자원이 한 명 빠진다. 그러니까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탑6 자원이 한 명 빠진다라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 베다르를 뽑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시렐리랑 포인트는 약간 유틸리티 성향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결국은 그 결정으로 지금 라인을 이 대체 자원을 선발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센터진 경쟁력이죠. 캐나다. 맥데이비드, 맥키넌, 크로스비, 호벳 1, 2, 3, 4라인 요 센터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또 특출난 부분 물론 이제 다들 잘하지만 1, 2라인 스피드 결정력 그죠? 엄청난 선수들이죠. 맥데이비드 같은 경우에 NHL 최고의 스케이터고 맥키넌도 이제 스피드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가속적 활약해가지고 이제 정말 상대방이 진영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휘젓는 그런 느낌에서 스피드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고요. 크로즈비랑 호백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경기력. 물론 이제 크로즈비가 좀 나이가 들면서 요즘에 좀 수비력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견실하게 계속 뛰어주고 뭐 플레이메이킹이라든가 또 번뜩이는 그런 플레이 이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호백 같은 경우에도 이 체커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데다가 득점 마무리 능력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두루두루한 경기력에서도 3, 4라인에 이런 경쟁력이 있다. 사실 뭐 크로즈비 같은 선수가 3라인 센터로 나온다라는 것부터가 이거는 이미 그 다른 팀들 물론 다른 팀들도 좋은 센터들이 많죠. 근데 이거에서부터 좀 뭔가 반칙같이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센터라고 일단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행여 센터로서 조금은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맥키넌 선수가 생각보다 2라인 센터로서의 좀 경기력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셀러브린이라든가 스즈키라든가 베넷이라든가 뭐 라인하트 같은 선수를 센터를 볼 수 있고 베이거스에서 실제로 마노도 센터를 막 보고 그랬었죠.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대체 자원들도 많이 선발이 가능하다. 아니면 뭐 크로즈비를 2라인으로 올린다라든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도 좀 첫 플랜이 잘 들어가지 않아도 이 대체 자원이 있다. 왜냐면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맥키넌 같은 경우에는 윙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이 무난하게 쓰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탑6 윙으로 들어갈 자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마너 같은 경우에는 미드6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굉장히 플레이메이킹도 뛰어난 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에서의 턴오버 유도 그리고 수비 기여 이런 것도 뛰어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메이커로서 이름을 날려왔던 선수들이죠. 마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슈팅 마무리 능력 게다가 셀러브린도 이번에 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마무리 자원 같은 경우도 뭐 라인하트라든가 그죠? 뭐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윌슨 그죠?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격진이 화려함이랑 화력도 갖췄지만은 사실 또 전체적으로 돋보이는 게 셀러브리니, 크로즈비, 마노, 호벤, 뭐 라인하트, 스톤, 스즈키 뭐 이런 전체적인 자원들이 수비 가담이나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겸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공격에서만 이제 임팩트를 보여주고 그냥 공격에서만 좀 힘을 쓰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 두루두루 이렇게 경기력에서 모든 부분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통일감 있는 느낌의 부분. 이게 사실 조금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미국이랑 캐나다의 좀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 대표팀 기준입니다. 성인 대표팀 기준에서는 조금은 뭐 월드 챔피언십이나 이런 데서는 약간 응집력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은 뭔가 좀 멀리 못 가는 그런 부분도 이제 가끔 관측이 되고 하거든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선수를 뽑아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충족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비단 올림픽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올림픽에서 미국은 사실 그런 문제점은 별로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이 부분은 캐나다의 좀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스타 선수들이 포진한 팀에서 사실 좀 관측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이 뽑을 수 있는 선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좀 스타 선수 위주들만 뽑다 보면은 피지컬, 터프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공략을 당해서 좀 무기력하게 이제 경기가 흘러간다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캐나다는 뭐 미국의 터프함을 맞추는 그런 그림도 있지만 커척 형제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맞출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말샹, 헤이글, 베넷 기존 자원들 그죠? 퍼네이션스 작년에 기존 자원들 다 선발했죠. 근데 여기에다가 윌슨까지 투입을 하면서 파워풀함, 터프함, 그리고 이제 이런 상대방 신경을 긁고, 그리고 막 네트 앞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막 혼전 상황에서도 이제 전혀 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다수 선발됐기 때문에 또 한번 요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올림픽 그리고 월드 챔피언십 우승자들이 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올림픽만 봐도 2014년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한 다우티, 크로즈비, 마르샹 이번에 다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 생각에 결국 이제 다우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올해 이제 굉장히 LA에서 좀 부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우티가 이 예전에 인터뷰를 받았을 때 나는 이제 뭐
팀에 뽑힐 것 같다. 캐나다 팀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 베테랑 핵심 자원으로서 베테랑 리더 자원으로서 이제 다우티가 좀 선택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토너먼트에서의 경험 그리고 뭐 스탠리컵 당연히 우승을 했고요. 셋 다 스탠리컵 우승자들이죠. 그 2번 이상 우승한 선수죠. 셋 다. 거기에다 플러스 월드 챔피언십 아니면은 이 올림픽에서의 그런 이제 토너먼트 경험 같은 부분을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템파베이 자원이 좀 빠진 거에 대한 제가 좀 변수가 생각이 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난 포네이션 스페이스 오프에서 시렐리 포인트 헤이글이 같은 라인으로 뛴 게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라인이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선수들이 스타 선수들이 많이 모인 팀이라고 하면은 이 라인을 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믿고 갈 수 있는 좀 믿고 깔고 갈 수 있는 이런 라인이 하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수비진에서도 그런 목적이 아까 결국 같은 팀에서 정말 에이스급 자원에다가 보조 자원 이래 가지고 선발을 하는 건데 지난 포네이션스에서 사실 이런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시렐리 포인트 헤이그를 그냥 같은 라인에 가져가면서 결국은 그 뭐냐 경기를 풀어갔었는데 이번에 결국은 이제 포인트랑 시렐리가 빠졌잖아요. 원래 최초에 선발됐다가 이제 그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븐 스트렝스 혹은 숏핸드 상황에서 좀 무난하게 꺼낼 수 있는 조합이 하나 없어졌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가 한 번에 그냥 이제 좋은 라인, 괜찮은 라인, 이번에 이제 구축한 라인들이 그냥 이제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죠? 이제 그건 오늘 경기를 봐야겠죠. 오늘 경기 나중에 저랑 치즈익에서 한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예를 들면 좀 무난한 상황에서 이 템파 라인을 꺼내면서 이 대응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맞춰갈 수 있는데 그게 이번에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로스터 소속 리그는 당연히 당연히 이제 모두 전원 NHL 저는 이제 NHL 리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라인업을 보고 넘어가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맥데이비드, 스톤, 셀러브린이 들어오게 되면서 맥데이비드가 조금 더 공격에 집중을 해도 괜찮아요. 그죠? 셀러브린이랑 스톤 이제 이런 과정에서의 체킹 게임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라인에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스톤이 플레이메이킹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맥키넌이랑 윌슨, 라인하트. 윌슨을 이제 일단 이 라인에 집어넣으면서 조금 이제 이 사이즈 또 보강을 해주고 맥키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를 기본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좀 높은 지역까지 맥키넌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라인하트가 결국은 마무리 능력 이런 부분이 좋고 그 앞에 또 윌슨이 또 스크린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이제 맥키넌이 올라왔을 때 조금은 이 공격 전술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스크리너 마무리 능력 이런 선수 좋은 선수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윌슨 선수가 어쨌든 스피드가 아주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맥키넌이랑 라인하트를 조금 보조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3라인에는 크로즈비, 스즈키, 만원데 요 라인이 조금 다크호스 같은 느낌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투웨이 그죠? 굉장히 좋은 투웨이 센터 2명도 들어오고 만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레이 리딩이라든가 이런 느낌에서의 경기 리딩 그죠? 수비 리딩, 상황 리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요 부분 이제 좀 지키면은 3라인에서 이제 조금은 차이를 확실하게 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1, 2라인 같은 경우는 뭐 맥데이비드, 맥키넌이 어쨌든 스타 파워로 이제 상대방의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라고 해도 3라인까지 좀 스타 파워가 특출난 팀은 사실은 아주 많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공수 양면에서 조금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4라인에 마르샹, 호벳, 헤이글 넣어가지고 상대방 신경도 좀 긁고 피지컬 플레이도 열심히 하고 수비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헤이글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높은 역할을 수행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4라인에 집어넣었습니다. 1라인에 테이브스 머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이제 콜로라도 1라인 수비진 그냥 그대로 가동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콜로라도 1라인 수비에다가 그냥 맥키넌 라인 조합을 하면서 요 3명의 그 케미스트리 사실 이 콜로라도도 경기를 보시면은 1라인 5명이 좀 유닛처럼 움직이거든요. 하나의 유닛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원래 보통 이제 공격수와 수비수,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의 그런 이제 전체적인 조합은 제가 그렇게 자주 말씀드리진 않는데 하나의 유닛처럼 움직이는 그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요 3명 한번 지켜보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를 쓴다라고 하면은 양쪽 수비가 그리고 테이브스랑 머카 들어오고 그리고 가운데 맥키넌이 들어와서
예, 슛을 때리고 그리고 반대쪽에서 뭐 머카가 침투해가지고 뭐 만들고 이런 느낌의 콜로라도와 같은 공격의 좀 전개 같은 것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라인에는 모리시랑 퍼레이코, 사이즈가 이제 좋은 퍼레이코와 모리시 선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퍼 운반이라든가 공격 지원 이런 부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라인은 시어도랑 세나임, 세나임의 이제 피지컬 그리고 이제 세나임의 스피드 그리고 이제 세나임의 이런 이제 전방위적인 커버 같은 부분이 아무래도 시어도어 선수의 약간은 부족한 이런 피지컬 그리고 수비 능력 이런 부분을 좀 충족해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일곱 번째 수비수로 헐리 선수를 해놨고요. 근데 뭐 이건 다우티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13번째 공격수로 샘 베닛이 들어가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마샹 호베 베닛 아니면은 아니면 그냥 이제 완전히 상대방의 신경을 그냥 건드리자 이런 이제 계획을 짰다라고 하면은 마르샹 베넷 헤이글 뭐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닝턴이랑 톰슨. 비닝턴이 아마 주전이고 그리고 톰슨이 백업이 되지 않을까. 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개인적으로 탑독으로서 굉장히 방어적인 선수 선발을 한 거에 대한 결과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캐나다는 탑독입니다. 뭐 지난 포네이션스 때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선수 구성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결국은 탑독으로서 이제 임하게 되면서 좀 방어적인 선수 구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탑독이니까 야 우리 아무리 우리가 전력이 다 괜찮으니까 그냥 이제 공격적으로 뽑히면은 그냥 공격력으로 압살하면서 우승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 팀들도 있는데 캐나다는 조금 방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선수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꼴리진이랑 윌슨 선수를 제외를 하면은요. 지난 포네이션스 페이스오프 다 출장했었던 선수들이에요. 윌슨 선수는 뭐 이번에 완전히 새로 이제 그 뽑혔고 셀러브린이도 있다. 그죠? 윌슨이랑 셀러브린을 제외하면은 사실 대체 자원조차 포네이션스 페이스오프에 뛴 선수들이었죠. 그죠? 대체 자원조차 이제 포네이션스에서 이제 출장을 했었던 선수들이요. 예를 들면 그냥 대체 자원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그냥 선수들 좋은 선수 아까 말씀드린 베다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센터진도 시렐리 대신에 베닛 뽑았고 그냥 베닛 같은 경우도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피지컬 터프한 그 굳은 일 이제 이런 부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포인트 빠진 거 자비스도 작년 포네이션스에 들어왔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체 자원들의 역할적 유사성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선수를 뽑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자원 이제 이런 부분을 뽑았는데 베다르가 뽑히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런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수비력이라든가 네트 근처에서 좀 지저분한 골들을 막 만들어내고 사실 실제로 이제 샘 베닛 같은 경우에는 포네이션스에서도 이런 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여지를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이제 쉽게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게 되고 수비진에도 이제 할리 선수가 새로 합류를 했는데 대회 도중에 시어도어 선수 부상 이력 때문에 추가 선발이 됐었죠. 할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데려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록적인 특출성 이런 부분도 물론 아예 고려를 하지 않지 뭐 셀러브리니처럼 정말 완전히 특출난 느낌의 경기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기록적인 특출성보다는 소화 가능 역할이라든가 시스템 친밀성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번 캐나다 올림픽 국가대표팀 이러니까 이제 제가 방어적인 선발을 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면 이제 경험해본 선수들 경력 있는 선수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셀러브리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완전히 토탈 패키지 유형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부분, 활동량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뭐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크로즈비 선수와 굉장히 벌써부터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셀러브리니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보시면은 소화 가능 역할 및 시스템 친밀성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주고 있다. 예, 그 기조에서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방어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이제 선수 선발인데 근데 이게 좀 독이 될 수도 있죠 결국은. 왜냐하면 패를 일단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포네이션 스페이스 오프 때 패를 한번 보여줬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들고 나온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만약 이제 뭐 그때 이제 포네이션스에서 대결을 해봤었던 팀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비디오 자료들이 다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좀 전략적인 부분의 문제점이라든가 선수들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잘 공략을 하는 그런 것도 조금은 쉬울 수 있어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근데 그건 지켜봐야 되고요. 이제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방어적으로 선수를 뽑았을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부분에서. 근데 결국 이제 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올림픽 일정 및 예상 성적을 살펴보시면은 내일 새벽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일 넘어가는 새벽이죠. 00시 40분 요거 치즈직에서 이 뭐냐 같이 보기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시간대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고 스위스 대 캐나다 그죠? 그 다음날 14일 5시 10분에 있습니다. 요 경기도 아마 같이 할 것 같아요. 요 경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6일 날 00시 40분 캐나다 프랑스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첫
경기가 어쨌든 조금 힘들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NHL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이 같이 연습할 시간 자체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11월 국가대표팀 같이 선발된 적도 있고 12월 같이 선발된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겹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NHL 선수들로만 선발된 팀은 사실은 NHL 시즌이 당장 지난주 그냥 하루 쉬고 바로 넘어갔잖아요.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호흡을 맞추는데 힘든 그런 느낌이 발생을 한다라면 초반에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핀란드 그랬던 것처럼. 물론 이제 어저께 졌던 건 핀란드가 졌던 거는 그게 메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 나타날 수 있는데 물론 체코에게도 해당이 어느 정도는 되는 이야기지만 체코는 그래도 이제 유럽파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체코가 이제 2024년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2024-25 월드 챔피언십 은메달 2년 연속 은메달을 획득을 한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팀으로서의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체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월챔에서 이제 잘하는 애들 많이 뽑았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성공적인 레시피가 하나 딱 구축이 되면은 그걸 결국은 같이 거기에서 이제 뽑혔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부분들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체코랑 스위스는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단 조직력이나 팀워크 같은 부분은 어쨌든 뚜껑을 따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북미식 수비 하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북미식으로 뭐 원투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서 이제 굉장히 빠른 압박 그리고 수비 경기 이런 게 굉장히 탄탄한 스위스이기 때문에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 캐나다랑.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팀 스타일이 유사하면은 선수가 더 좋은 팀이 이긴다 이런 느낌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제 이제 사실 핀란드도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일단은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려서 스위스는 그래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체코한테 상대 전적이 밀리기는 하는데 2020년 이후에 체코랑 붙은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체코랑 붙었던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자하 선수가 지금 이제 부상으로 팀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센터진 경쟁력이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체코까지도 어쨌든 뭐 이기기는 할 것 같습니다.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예상 성적 조별 예선 1위. 전체 1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체 1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체코 스위스를 상대로 뭐 고전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체코 스위스를 상대로 정말 엄청난 격차를 벌리면서 이길 수 있을 부분도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1위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A조 1위에서 최소한 2위 이상 하면서 8강 직행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드디어 뭐 로스터 프리뷰 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라이브 코멘터리를 생각보다 많이 진행을 하면서 요 며칠간 이 로스터 프리뷰 준비하는데 정말 좀 많이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끝나게 됐고 물론 이탈리아는 원래 해야 되지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정말 우여곡절 많았던 로스터 프리뷰가 끝났는데 올림픽 어쨌든 시간 시작했잖아요. 조금 늦었지만은 그래도 경기 즐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는 이제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